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세입니다. 저는 유명인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수백만 명의 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과연 들을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이 영상을 열어보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길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늦은 밤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딸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 장의 종이에 적힌 문장으로 끝납니다. 가정부에겐 집이 필요 없다. 저는 비난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저 같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모든 것을 희생해온 어머니들, 눈물을 삼켜온 아버지들, 누구에게도 지쳤냐는 질문을 받지 않고 묵묵히 집을 정리하는 노인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시고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빗방울이 회색 기와지붕을 두드리며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다 뜨지 못한 목도리를 손에 들고 뜨개 바늘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고 젖은 흙냄새, 시간의 오래됨을 느끼게 하는 냄새, 그리고 남편을 잃은 지 10년 동안 제가 익숙해진 고요함을 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정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낡은 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마치 과거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고 귀에 대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입니다. 늦은 밤이라 약간 망설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딸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조이는 듯 말이 막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은 빗소리에 녹아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집에는 언제나 네 자리가 있으니까.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노란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서져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 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생전에 서재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낡은 물건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지금을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침대 커버를 갈고 햇볕 냄새가 나는 새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된장국을 만들었습니다. 표고버섯을 작게 썰고 달걀을 풀고 송송 썬 대파를 넣어 아침부터 다시마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수없이 해왔던 과정인데 그날은 손이 평소보다 더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불안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딸 이혼해서 돌아왔다던데. 아마 사업에 실패해서 엄마한테 얹혀 살려는 거겠지.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젠 익숙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세상 소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세는 건 딸의 발소리뿐입니다. 이 집을 떠난 25세,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빛나던 그 발소리.
지연이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그녀의 검은 머리는 젖어서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중을 나갔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려 했지만 그녀는 내주지 않고 저를 세게 끌어안으며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울었습니다. 엄마, 지쳤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방으로 안내하고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빗소리와 한숨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옷이 몇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짐을 정리하던 중 옷 아래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혼 신고서, 금융회사에서 온 독촉장, 그리고 8천만 원이 넘는 빈 명세서. 저는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이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빚과 절망,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서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뜨끈한 된장국을 떠주었습니다. 밥 먹어. 엄마가 방금 만든 된장이야. 지연은 눈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된장국은 아마 몇 달 만에 꾸짖음도 빚독촉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먹는 식사일 거라고.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이제 체력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이 순간 누가 이 아이를 위해 문을 열어줄까 하고 처음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나 하고. 지연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어주거나 가끔 설거지를 돕거나 함께 차를 마셔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옛날 학교 사진 아직 가지고 있어? 저는 찬장을 열어 빛바랜 사진이 담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와, 나 이 빨간 스웨터 입었네. 엄마가 짠 거. 디자인이 좀 촌스럽지? 저도 웃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은 어릴 때 몸이 약하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울며 불며 매달렸고 저는 교실 앞까지 따라가 의자에 앉는 모습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딸도 이제 42세. 한때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남편도 있고 일도 잘 풀렸던 아이가 이제는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돌아와 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가 부산 바닷가에서 찍은 값비싼 결혼 사진을 보던 중 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억지로 결혼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저는 몇 초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차갑게 식은 차 같은 쓴맛이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진을 상자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채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단지 계절이 바뀌고 나무잎이 떨어지든 피할 수 없는 변화였을까? 사흘 뒤 아임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온라인 판매야. 파트너도 찾았고 2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린 시절 금발 인형을 갖고 싶다고 떼를 쓰던 때와 같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노후 병원비를 위해 아껴둔 저축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고 저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 아빠가 남겨준 돈이야. 수십 년간 손대지 않았지.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불안이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지연의 방 앞을 지나가다 그녀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만약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다면 엄마 집에 있을 필요도 없잖아. 지금은 그냥 임시로 머무는 거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건 단지 일시적인 거였나? 사업 이야기도 그저 구실에 불과했나? 그리고 나는 그저 짐 보관소일 뿐인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을 준비하고 차를 끓이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작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도 지나지 않아 제 오래된 집, 시계 소리와 참새 소리만 들리던 이 집이 마루로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거실은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선반, 카메라, 링라이트, 그리고 화장품 로고가 새겨진 분홍색 배경천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를 끓이던 공간은 정리되고 배달용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지연이 병과 화장품 라벨을 붙이며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카메라 앞을 지나가지 마. 지금 촬영 중이야.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구석으로 물러나 제 방에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늘 씻지 않은 그릇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 요리 영상을 찍기 위해 사용한 새 조리 기구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전기 멀티쿠커, 핸드 블렌더, 한국산 프라이팬, 손녀 은비는 점점 더 손 쓸 수 없을 만큼 변해갔습니다. 벽에 낙서를 하고 집 안을 뛰어다니며 제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이불에 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비야, 조금 조심해줘. 이건 할머니 이불이야. 그러자 지연이 즉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 그냥 좀 노는 거잖아.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 좀 노는 거라는 말이 제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첫 신호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포장지를 주우며 그릇을 씻고 지연이 전날 밤 남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카메라에 먼지를 닦고 화장품 빈 용기를 주우며 때로는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반송했습니다. 저는 무보수 스태프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여도 휴일도 없는 그저 일만 계속하는 존재. 생활비는 3배로 뛰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지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는 가전제품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 좀 더 간소하게 살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쓰는 건 결혼 초부터 사용하던 밥솥과 낡은 세탁기뿐입니다.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해준 기계들인데 어느 날 오후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서가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람에게 묻듯이 지연아, 혹시 집 문서 네가 가지고 있니?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 드셨잖아. 깜빡깜빡하네. 전에 맡아달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 집에서 제자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지연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손으로 샐러드를 뒤섞으며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깨끗이 정리해줘. 배경이 더러우면 방송이 안 좋아. 정리 못하면 밥도 먹지 마. 저는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떨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은 무서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손을 씻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 자식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가 가정부가 된 걸까요? 계약도 감사도 권리도 없는 존재로.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그냥 지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다시 그 다정했던 딸로 돌아올 거라고. 어머니에게 작은 자리라도 남겨줄 거라고. 지연이 돌아왔던 처음 며칠, 그건 모녀의 허니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짧은 빛 같은 기억이 아직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지연은 캔버스백을 어깨에 메고. 지연은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걸 좋아했고, 저는 가격을 신경 쓰는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가격 너무 비싸지 않아? 엄마, 깎아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채소 2단 사는 거야. 깎을 정도는 아니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한국 사람다워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제가 양파를 썰고 지연이 고기를 볶았습니다. 제가 채소를 삶고 지연이 소스를 섞었습니다. 작은 주방에 향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생달걀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지연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엄마가 이렇게 덜렁이었다니. 저도 웃으며 둘이 무릎을 꿇고 달걀을 닦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 네가 초등 4학년 때 시험에서 30점을 맞고 이불 밑에 숨겼던 거. 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게다가 20점짜리 시험지를 2장이나 찾았지. 우리는 크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즐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날 밤 저는 작은 상자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혼할 때 받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거야. 이제 네가 가져.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은 감사하다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새 프로젝트가 있어. 온라인 판매야. 이번엔 일본에서 수입한 진짜 화장품이야. 서울케어라는 회사 사람과 알게 됐어. 2천만 원만 투자하면 경기 지역 독점 판매권을 얻을 수 있대.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양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16세에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을 때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날 믿어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을 믿은 겁니다. 저는 남은 저축을 모두 꺼냈습니다. 본래는 그 돈으로 지붕에 빗물 샌 곳을 고치거나 입원비를 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잠들게 두느니 딸을 위해 쓰는 게 낫다. 저는 지연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계약서도 조건도 없이 단 한마디. 엄마는 너를 믿어. 어느 밤 목이 말라 눈을 떴습니다. 방을 나오니 지연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만약 그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다면 엄마랑 같이 살 필요 없잖아. 여긴 좁고 불편하고 노인은 시끄러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뒤돌아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빛바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집, 제가 벽 하나하나를 소중히 지키고 사진 액자를 정성껏 걸어온 이 집은 지연에게는 그저 일시적인 피난처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어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작은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차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쌓이는 화장품 상자들, 테이블에 흩어진 주문서, 청구서, 지출 메모, 한밤중에 속삭이는 전화, 저 아닌 누군가와 웃는 소리, 은비는 저를 가정부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방송 중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 것을 따라한 거겠죠. 그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친절은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까요? 아마도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어머니가 항상 거기 있고 항상 내주고 항상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작은 노트에 메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억하기 위해 내가 살아있었다는 것, 계속 주고 믿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떠올리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떠날 권리도 내게 있다. 그 밤 이후, 임시 거처라는 말을 들어버린 그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변함없습니다.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침 바람을 들이는 것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작은 균열이 손끝에 삼키려다 멈춘 말에 모호한 고갯짓에 조금씩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저는 지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은비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내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5시, 저는 일어납니다. 태양이 마당의 나무를 넘어 얼굴을 내밀기 전에 저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전날 밤 지연이 남긴 전쟁터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흩어진 골판지 상자, 엉킨 전원 코드, 화장품 빈 상자, 스티커, 테이프, 바닥을 가득 채운 잡동사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먼지를 닦고 배달용 테이블을 똑바로 정리하고 골판지 상자를 쌓아 지연이 말한 순서대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감사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이 집은 순식간에 쓰레기에 파묻힐 것입니다. 은비는 점점 더 손 쓸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저 교육이 부족할 뿐입니다. 제가 살짝 주의를 주면 그녀는 뺨을 부풀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나 혼냈어. 그러면 지연이 방송방에서 짜증내며 나옵니다. 엄마, 그만해. 이 아이는 로봇이 아니야. 항상 말 잘 들을 순 없잖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감물이 묻은 이불을 들고 찬물로 손빨래를 했습니다.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끈적이는 감촉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그릇을 닦고 있을 때 지연이 뒤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집을 깨끗이 정리해줘. 배경이 더러우면 방송이 안 좋아. 저는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방에서 방송하면 안 되니 거실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그녀는 제 말을 끊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일지 몰라도 지금까지 혼자 살아서 아무도 안 왔잖아. 이제 나한테 일이 있어. 손님도 있어. 좀 유연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그저 포기의 신호처럼 어느 날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리공을 불러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낡았네요. 동관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저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수도꼭지가 낡아서 말야. 엄마가 바꾸는 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가 짜증내며 소리쳤습니다. 또 돈 나가는 거야? 내가 매달 얼마나 내는지 알아? 엄마가 낡은 가전제품 쓰다가 감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 쓰디쓴 감정이 퍼졌습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지출이 제 탓인 것처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청구서가 점점 쌓여갑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지연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집에서 40년 지연의 아버지와 살던 날들 속에서 단 한 번도 전기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집 문서, 결혼 증명서, 남편의 영정사진, 작은 일기장. 하지만 집 문서가 없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낡은 종이를 한 장씩, 봉투를 하나씩, 사진 뭉치도.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집 문서, 혹시 네가 봤니? 그녀는 획 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엄마, 이제 나이 드셨잖아. 기억력도 떨어졌네. 전에 맡아달라고 했잖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다시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칼날 같은 빛을 띤 눈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제가 은비에게 생선을 덜어주려던 바로 그때 지연이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깨끗이 정리해줘. 배경이 더러우면 손님이 줄어. 정리 못하면 밥도 먹지 마.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비가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농담으로 생각한 거겠죠. 저는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그저 가정부, 급여도 휴일도 본명으로 불릴 일도 없는 그저 명령의 말로만 존재를 인정받는 가정부.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 서 있는 늙은 나무처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위한 준비를.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주방에서 저는 여느 때처럼 뜨거운 차를 우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함께 마실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연은 방송에 몰두하고 은비는 태블릿에 눈을 고정하고 손은 과자로 끈적이고 입은 우물우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매일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밥을 하지 않으면 이 집의 식사는 라면만 될 테니까 오늘의 메뉴는 무와 미역 된장국,
옛날에 지연이 자주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엄마한테 안기는 기분이야. 하지만 이제 그 된장국을 식탁에 올려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힐끗 보며 중얼거립니다. 엄마, 요리를 카메라 근처에 두지 마. 냄새 때문에 시청자가 떠나. 된장국은 식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딸깍거리는 마우스 소리와 거실을 비추는 눈부신 링라이트 아래에서 저는 집을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지연이 말한 대로 타일 하나하나를 닦고 벽에 얼룩을 지우고 그녀가 붙인 낡은 광고 포스터를 떼어냈습니다. 더 이상 꾸짖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리 부드럽게 들려도 목덜미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닦던 중이었습니다. 가장 위 선반에서 작은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 모두 은행 관련 서류,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을 담보로 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평가액 1억 원. 그리고 서명은 제 이름. 하지만 그 필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냉장고 안에 달걀, 채소, 소스 모두 갑자기 흐릿해져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의 사본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수십 년 사랑해온 석양의 빛 아래 서 있었지만 그 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지연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추궁해봤자 둘러대거나 최악의 경우 사생활을 캐지마라며 역으로 꾸짖을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날 밤 지연이 방송을 마친 타이밍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 집 문서 정말 네가 가지고 있니? 그녀는 짜증을 감추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거야? 엄마, 본인이 한 말도 못 기억해. 서명해도 된다고 했잖아. 네가 하는 일 다 응원해라고 했잖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사인도 한 적 없는데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위조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하나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두려운 답을 들을 걸 알면서도 이 집을 담보로 잡혔니? 지연은 저를 보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돈을 빌리지 않으면 자금이 안 돌아가잖아. 엄마는 요즘 사업이 어떤지 모르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그 미소는 날카로운 아픔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밥솥, 깃든 그릇, 1986년에 산 벽시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이 집은 지연을 낳은 곳, 남편이 숨을 거둔 곳, 내가 여기서 조용히 생을 마감할 것이라 믿었던 곳. 그런데 지금 이 집은 빚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에 의해 그날 밤 저는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차를 손에 들고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밥 안 했어? 나 바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종이 한 장을 꺼내 몇 줄을 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저는 발견한 모든 서류, 담보계약서, 대출 명세서, 금융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예전에 고문 변호사였던 박 변호사님입니다. 15분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숙 씨, 이건 위조 혐의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은행이 집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생전에 신뢰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수 있나요? 이틀 뒤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시열원. 그날 밤 손을 떨며 가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립양로원에 방을 예약했습니다. 작은 시설이지만 조용하고 개인 방이 있으며 창밖에는 벚나무가 서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형 택시 트럭을 불렀습니다. 짐은 여행 가방 3개, 낡은 사진이 담긴 상자 하나, 그리고 몇 권의 책뿐. 집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단 한 번, 반평생을 지켜온 이 집. 겨울 아침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주방. 남편의 위패가 있는 불단. 모두 두고 갑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매매 계약서 사본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을 두었습니다. 가정부에겐 집이 필요 없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서명을 위조한 담보계약서 4번, 신용사기죄로 고소장, 재산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저는 지연을 상처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림자처럼도 불필요한 존재로도 아닌. 차가 문을 나설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눈물이 날 테니까.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연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선의가 거래의 도구가 되었을 때 나는 떠나는 길을 택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저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조용히 흘러갈 거라고. 차를 우려내고 마당에 꽃을 심고 가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아침 뉴스를 보고 주말에는 지연과 은비가 놀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설마 제가 이 집을 소리 없이 떠나는 날이 올 줄은. 그건 나이 때문도 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위조된 제 서명이 담긴 담보 계약서를 본 뒤 마음에 남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요함이었습니다. 무서운 고요함. 마치 큰 해일이 오기 전 바다가 물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 건강보험증, 진료기록,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준 편지. 그것들을 3개의 봉투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져갈 것, 하나는 박 변호사님께 보낼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남겨둘 것. 이별의 표시로 다음으로 고른 건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들. 여름 유카타 2벌, 겨울 기모노 1벌. 남편이 대구에서 사준 모직 목도리, 그리고 그날의 사진. 저와 지연, 은비가 함께 찍은 사진. 은비가 3살이 되던 날,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작은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늙은 저라도 끌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저는 양로원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있고 기차로 1시간 거리. 예전에 사촌 언니를 방문하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관 앞에는 멋진 벚나무가 있고 작은 금붕어 연못이 있으며 각 방에는 햇빛이 들어옵니다. 저녁 식사에는 꼭 따뜻한 된장국이 나오는 곳입니다. 시설 관리인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내일 오시나요? 가족이 배웅하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전에 혼자 제주도를 여행했던 저니까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전에 강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강하다. 저는 매매 계약서 사본 한 장을 깔끔하게 서명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가정부에겐 집이 필요 없다. 글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그 필체로 썼습니다. 똑바르게, 분명하게. 하지만 결코 증오를 담지 않고 저는 증오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함께 놓은 것은 제 서명이 위조된 담보계약서 사본, 은행과 경찰에 보낸 고소장, 지연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 손으로 쓴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알게 됐어. 눈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걸. 이 집은 아빠와 엄마의 땀과 추억 그 자체야. 너는 그걸 허락 없이 빚을 위해 사용했어. 그래서 엄마도 똑같이 허락 없이 떠난다. 새벽 4시, 저는 작은 운송 택시를 불렀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차에 싣고 그 옆에 작은 상자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도자기 주전자를 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어제 은비가 먹다 남긴 밥그릇 옆에 봉투 하나를 놓고 그 안에 집 열쇠를 넣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백미러에 집이 비쳤습니다. 거실 창문에는 아직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라이브 방송 불빛이 거기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임무는 이제 끝났어. 양로원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영숙 씨시죠? 방은 동쪽을 향해 있어요. 아침 해가 아주 예쁘게 들어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며 방에 들어가 남편의 사진을 침대 옆 선반에 놓고 모직 목도리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그 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기를 쓰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영숙 70세입니다. 한때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요리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모든 분노를 받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희생해왔습니다. 제 이름조차 잊을 정도로. 그리고 오늘 단 하나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친절이 의무라 여겨질 때 떠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남은 마지막 삶의 방식입니다. 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개인 계정에 퍼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퍼졌습니다. 수백, 수천 번의 공유,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늙은 부모가 이제 자기 집에서 무보수 가정부가 되고 있지 않은가. 가정부에겐 집이 필요 없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저는 그것을 읽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이해해줬구나 하고 그 아침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손에 세제 냄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택배 벨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엄마 이거 정리해줘 라는 잔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양로원의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낡은 시계가 똑딱하며 천천히 숨 쉬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멀리 떨어진 그곳, 내가 평생을 보낸 그 집에서 지금쯤 누군가가 눈을 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지연의 얼굴을 똑똑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주름진 파자마를 입고 손에 카펄의 잔을 들고 눈도 완전히 뜨지 않은 채 방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오늘 아직 밥 안 했어? 나 아침부터 촬영 있어.
하지만 주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전자 물은 차갑고 갓 지은 밥 냄새도, 숟가락이 냄비에 닿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녀는 제 방 문을 열 것입니다. 방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불은 깔끔히 개켜져 마치 아무도 거기서 잔 적 없는 듯 합니다. 옷장은 비어 있고 책장에는 낡은 일기장 몇 권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습니다. 식탁 위, 매일 아침 제가 뜨거운 된장국을 올려놓던 그 자리에는 이제 깔끔히 정리된 서류 더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매매 계약서, 공증 완료, 서명과 도장 포함. 그 옆에는 제 위조 서명이 적힌 담보계약서 사본, 신용사기로 법적 기관에 제출된 고소장, 강요와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청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쓴 종이 한 장. 가정부에겐 집이 필요 없다. 글씨는 분명하고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노의 흔적도 눈물의 얼룩도 없습니다. 저는 지연이 그 서류를 여는 순간에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니다. 그때 그녀를 얼어붙게 할 추위는 바깥 바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피에서 나올 것이라는 걸. 등기부에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없는 집, 은행이 즉시 제조사에 들어간 대출 계약, 허위 소유 신고로 동결된 계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침묵이야말로 그녀를 가장 크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다투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늙은 어머니처럼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떠난 것입니다. 1시간 뒤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라이브 방송 계정이 일시 중지되었다고. 위장 자산으로 상거래라는 신고로 인해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 엄마가 판 집에서 방송했어? 이 집 이제 당신 거 아니지? 엄마한테 위조 서명으로 고소당했다는 게 사실이야. 소식은 마른 불에 불이 붙듯 퍼졌습니다. 빠르게,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지연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번이나.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전화 받아, 제발. 엄마, 고소하지 말아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책임에서 도망치기 위한 그때뿐인 사과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헐값에 팔린 신뢰는 어떤 사과로도 되살릴 수 없으니까. 그날 오후 은행 담당자가 박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신용거래계약서에는 위조된 서명이 있었고 정당한 소유자, 즉 저의 확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은 즉시 대출 계약을 동결했습니다. 동시에 이 집에 대한 결정권은 완전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집 구매자는 상황을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 구매가 아니라는 걸. 거절당한 자로부터 진실을 되사는 거래라는 걸.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인도는 3주 뒤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연이 짐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저는 퇴로를 막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을 돌려줄 뿐. 그녀가 선택한 그 현실을. 그날 밤 저는 다시 작은 주전자로 차를 우려내 양로원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몇 달 만에 가슴속이 조용히 맑아지는 느낌. 더 이상 얽매임도 없습니다. 엄마라는 의무적인 부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옆방 텔레비전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SNS에서 제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감사도 안 하나? 부모가 무급 가정부가 된다면 그 노후를 누가 되찾아 줄까?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하나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내 존엄을 지켰다. 한때
엄마라는 두 글자 때문에 잃을 뻔했던 것을 저는 쭉 또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래 살면 사람은 잊는 법을 배운다고, 상처 주는 말을 잊고, 차갑게 식은 식탁을 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잊는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양로원에서 며칠을 보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몇 년 만에 나를 위해 사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낀 게, 더 이상 누군가가 밥을 다 먹기를 기다리며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 그거 귀찮아 라는 말에 입 다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일 필요 없습니다. 존중받기 위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낡은 휴대폰을 열어 처음 올린 영상의 SNS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차분하지 않았고, 감동적인 배경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늙은 여자의 이야기일 뿐이니까.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재생 횟수는 이미 500만을 넘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 지금 당장 안고 싶어. 부모는 무급 가정부가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저는 지연입니다. 이 영상을 눈물로 보고 있어요. 저는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읽었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견뎌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편의 짧은 영상을 더 찍었습니다. 화장 없이, 편집 없이, 그저 백발의 노인이 창가에 앉아 석양에 비추어 차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저는 지연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산이라 불렀던 유일한 것을 놓아줬을 뿐입니다. 그건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부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유대, 한번 헐값에 팔리면 무엇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숨을 고르고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만약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이 입을 다물고 지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엄마, 잘 지내? 그 말을 친구에게 말하듯 물어보세요. 가족의 사랑도 듣는 귀와 배려와 지키는 마음이 필요하니까. 그 영상은 첫 번째 게시물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한때 지연이었던 누군가도,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자식이 되기로 결심한 누군가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징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지치고 상처받고, 그리고 놓아주는 길을 택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그것도 딱 맞는 때에. 그날 오후 저는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잔, 시선은 색을 띠기 시작한 나뭇잎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양로원 문 앞에 서 있는. 그건 지연이었습니다. 머리는 급히 묶여 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 제가 좋아하는 꽃.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걸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걸지 않고 그 눈은 2층을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을. 저는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눈물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건 증오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유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지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녀가 언제 진정으로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저에게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걸 배운 것은 70년의 어머니로서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완벽한 악인도 완벽한 선인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입니다. 다른 많은 어머니들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누구도 그 선을 대신 그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불평하려는 게 아닙니다.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기까지 들어준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하나 바라는 것은 자식 곁에서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 가정부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그저 어머니인 것.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늙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 영상을 다 본 뒤 부디 어머니께 전화해보세요. 누군가를 상처 줄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법을,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고마워요.